자,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나시부터 볼게요. 계량의 시조 같이 갑시다. 자, 여기서는 제목 자체는 일단 이화우 흩뿌릴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계량이라고 하는 작가를 주목해야 돼요. 계량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량 작품에서 이 작품은 누구 화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성적 화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성적 화자를 설정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바로 이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죠.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부정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부정적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져가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여성적 화자라고 하는 것이 이별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태도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별을 했어. 그럼 적극적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오겠지? 이 사람이 언제 오지? 내가 하염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다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계량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된 태도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초장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작품의 초장의 내용을 먼저 가보면은, 자,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하네요. 일단 우리가 초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화우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먼저 봐야 돼요. 자, 일단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데, 자, 이때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 바로 이별한 시간이 되겠죠. 님과 이별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화우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봐야 되냐면, 자, 한 가지 표현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맞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중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화우는 어쨌든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해석으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봐야 돼요. 이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배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배꽃과 간단해요. 배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봄이면 배꽃이 떨어지거든요. 배꽃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누가 떨어지느냐? 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배꽃이 떨어지는데, 배꽃이 마치 뭐처럼 떨어진다? 비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녀석이죠. 배꽃으로 설정한 이유. 알겠지? 배꽃은 언제 떨어지죠? 그렇죠. 계절적으로 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이별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이별한 시간이 계절적으로 언제라는 얘기죠? 바로 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봄에 이별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봐요? 좀 화사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좋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독특하죠. 보편적이지 않아요. 왜요? 화자한테는 어떤 시간이지? 이별했으니까 슬픔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알겠지? 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인식이 어떠냐 그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중장으로 가봅시다.
자, 중장의 내용, 추풍 낙엽에 저도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뭐가 나오냐? 추풍 낙엽이 나와요.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뭐가 떨어지는 시간이 된다? 잎이 떨어지는 그러한 계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풍, 가을 바람이고요. 낙엽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계절은 언제다? 가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나를 기억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자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봄에 했던 이별의 상황이, 봄에 했던 이 이별의 시간이 가을이 와도, 봄에서 가을이 가도 이별의 시간은 계속 뭐 되고 있다? 네,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별의 상황은 지속되어 가는 그러한 화자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됐니?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백꽃, 이와 우도 마찬가지고 추풍낙엽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시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 상반된 내용들을 많이 쓰거든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보통 언제 쓰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미지를 쓸 때. 근데 부정적인 경우에는 어떤 걸 많이 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와우도 마찬가지, 추풍낙엽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더욱더 뭐보다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종장으로 갑시다. 이 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쉬운 시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알겠죠? 읽어보니까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때 천리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겠네요. 자, 분명히 말하는데 이 천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화자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거냐? 천리는 바로 정서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심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천리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사용하는 거는 님과 내가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게 느껴진다 이거죠. 됐어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뭐한다? 부각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드러내느냐? 바로 외로운 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할 때 몇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 이와우 라고 하는 것과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거?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별의 시간이 계속 뭐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화자의 최종적인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다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왜요? 뭐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뭐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야죠. 만나러 가야죠. 맞지? 그런 것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님을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 중에 가장 쉬운 시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놓칠까 봐 얘기하는데 시상 전개 방식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렇죠. 시간의 흐름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죠? 계절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봄에서 어디로?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다시조로 갑시다. 만흥이라는 시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시조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시 시조로 갑니다. 제목이 만응이에요. 보통 시조에는 제목이 없는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시조라는 걸 알려주는 거냐면 이건 뭐 그냥 보면 다 아는 건데 바로 연시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평시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연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연시조죠. 그치? 만응의 뜻은 뭐냐면요. 만응은 이거예요. 즐거움.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어떤 데서는 이 만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숨길 수 없는 즐거움, 뭐 흥겨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서는 또 주체할 수 없는 흥겨움인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흥겨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량의 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 긍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어? 부정적이죠. 왜냐면 네가 뭐 했으니까. 이별했으니까. 수양산을 바라보며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수양산을 바라보며도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현실일까, 부정적인 현실일까?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수양산을 바라보면은 긍정적인 현실이겠어, 부정적인 현실이겠어? 부정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수양대군의 세력이 있는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들을 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선택지에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내가 그 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산을 바라보면 분명히 부정적.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이화우 흩뿌릴지도 부정적이야. 만응은 어떤 현실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흥겨움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게 긍정적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내 지금 처해진 현실이 긍정적이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신의 현실에 대한 뭐를 드러내게 된다? 만족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좋으냐 이거죠. 사대부들이 어떤 시를 쓸 때, 시조를 쓸 때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임금을 싫어한다고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큰일 나잖아.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임금에 대해서 예찬을 하거나 임금에 대한 뭐 그리움, 뭐 임금이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보통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냐면 바로 자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 친화적 삶, 이 자연 친화적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화자의 현실이 드러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자연 친화적으로 현재 뭐 하고 있고 살고 있고, 맞지? 그래서 거기에 뭐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야. 이 자연 친화적 삶이 곧 화자의 뭐다? 현실이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선택지에 만약에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이상향을 동경하고 있다. 자, 얘들아, 들었니? 지금 내 얘기? 응? 들었니? 자,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이건 적절할까, 부적절할까? 그렇지, 부적절한 거야. 자,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내가 부정적일 때만 나오는 말이야. 긍정적일 때는 절대 이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수양산 바라보며 그 다음에 계랑의 시조 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송미인곡 다 마찬가지인데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 물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은 맞는데 이상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애들이야. 왜냐면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이 노래는 이상향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틀린 점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데 이 자연은요 얘들아 꼭 알아두자.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알겠지? 왜냐면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을 이상세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만족감이 드러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1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라고 하는 거는
산과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과 물, 간이라고 하는 건 사이라는 뜻인데 산과 물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자연이라는 얘기죠. 시험에 나올 확률 20% 이하, 알겠지? 이거 혹시 무슨 법인지 아세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주려고. 이거 무슨 법인지 맞춰보세요. 그렇죠? 이거 대유법이거든요. 대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큰 거를 일부분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에는 산과 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들이 큰 자연을 뭐 해준다? 대표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유법이에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20% 이하. 알겠지? 잘 안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사느냐? 산수간 바위 아래에, 그렇죠? 역시 어디에다가 산수라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좀 더 작아지는데 바위라고 하는 공간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두 통칭해 보면 산수, 바위,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과 더불어 살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무엇을 짓냐면 띠집을 지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라는 공간 속에 띠집을 짓고 있다. 띠집은 뭐냐? 그냥 초라한 초가집이라고 해석하세요. 뭐 길게 해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거든요. 자, 초라한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자연에서 뭐를 짓고 있다고요? 초라한 초가집을 짓고 산다고 하니. 됐지? 이게 전체가 다 뭐가 된다? 화자의 현재 삶이 되는 거예요. 현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웃는다 한가마는, 이런 화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웃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웃는 모습을 나타나는 사람이지 뭐 어떤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알겠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웃는다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이게 뭔지 알려줄게. 그거. 이게 뭘까?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로 속세인들. 야, 너 무슨 자연에서 이렇게 띠집을 짓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이 태도는, 웃는 태도는 이 사람들이 화자를 비웃는 태도. 다른 말로 조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비웃지만, 이 말이에요. 됐어요? 나를 비웃지만. 다음. 어리고 함의 뜻에는, 그러니까 어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옛날 말로 하면 어리석다라는 뜻이고, 알았죠? 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골에서 지내는 건데, 사실 시골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멀리 떨어지냐면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어리석고 속세에서 멀어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라고 하지만 내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딱 내 분수에 맞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갈게. 그냥 단순히 나는 자연에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 나도 어리석은 거 알아. 그리고 소박한 것도 알아.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띠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인다? 안빈 낙도나 또는 안분 지족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저게 뭔지 알지?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안분지족이랑 안빈낙도는 같은 것과 다른 걸까? 큰 맥락에선 같지. 왜냐하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분지족은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고, 알겠지? 안빈낙도는 가난한 것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는 둘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지? 그러면 제1수의 내용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나 어떻게 살고 있어? 얘들아 정리해보자. 여기 보자. 나 어떻게 살고 있어? 나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 소박하게. 됐지? 근데 그런 걸 속세인들은 어떻게 해줘? 나를 보면서 뭐해? 비웃어. 오케이. 그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때? 이 삶이 너무 좋아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 제1수다. 정리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제2수. 그 다음 이제 2수로 넘어갑시다. 자, 이 제2수의 내용도 아주 간단한데요. 읽어보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뭐에 대한 얘기하냐? 보리밥. 그 다음에 내 식사가 반찬이 풋나물이래요. 들기름 없습니다. 참기름도 없고요. 비벼 먹을 거 없어요. 나 요것만 먹어요. 민규야? 자니? 그죠?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얘들아 어떻게 먹어? 아예 어떻게 먹어? 알맞게 먹었다. 많이도 아니고 알맞게 딱 먹었어요. 앞에랑 맥락이 똑같죠? 어떤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보리밥 풋나물 같은 경우에 니네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주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5살 때부터 품어왔던 의심이 확신이 들죠.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요? 이거 어떤 반찬이야? 어떤 밥이고 어떤 반찬이야? 소박하잖아. 그지? 근데 이런 소박한 음식에 내가 만족한다는 거니까 여기선 안분지족이 먼저 드러나죠.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안빈낙도는 아니에요. 가난해야 돼. 사실 안빈낙도가 되려면은 안 먹어야 돼요. 가난한 것에 만족하는 거니까. 됐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거. 바위 끝 물가에 실커장 논이 놀아 이거야. 자, 나 논다 이거야. 나 놀 거야 지금. 알겠지? 노는데 어디에서 노냐? 이렇게 먹은 다음에 바위 끝에 딱 앉아서 나 놀 거야. 그치? 됐니? 근데 이 바위 끝에서 논다라고 하는 요 태도 있지. 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는 거냐면 즐기는 거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풍류는 즐거움이에요. 흥겨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바위 끝에서 내가 즐기는데 자, 뭘 즐기냐? 하필이면 어디에 앉느냐? 바위 끝에 앉아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다시 말하면 자연과 뭐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동화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태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무라일체. 풍류적인 태도, 즐거움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는 자연과 동화되는 무라일체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가볼까요? 자, 논대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지 말고 지금 가서 놀라 그러면 그냥 바위 끝에 가만히 놀 거잖아, 그지? 뭐 할 거 있어, 없어? 할 거 없지? 내 삶에 뭐가 생겨, 막? 여유가 생기죠? 아니니? 아니니? 삶에 여유를 가지고 싶지 않니, 현진아? 안 갖고 싶어? 너 뭐 오늘 손보고 왔니?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얘들아, 여유가 막 생기죠?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유로운 삶. 뭐라 그래요? 네 글자. 유유자적. 그렇지. 역시 똑똑해. 남달라. 혈통이 다르죠? 어? 혈통이 다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있어, 얘가. 대단한 집안이죠. 그치? 유유자. 새로운 친구들이 뭔 소린가 하긴. 나중에 알게 돼. 나 몇 살이게? 아, 이거 물어봐요. 너 공식증. 괜찮아요. 몇 살인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진짜 보이는 대로 그냥 지르면 돼요. 빨리 이거 촬영해야 되니까 빨리. 보이는 대로. 진짜 보이는 대로. 딱 숫자. 27. 야, 오늘 수업 그만하고 피자 파티 한번.
기분 좋은. 박수는 이 새끼들이 아무 때 막 쳐. 사회성 빼고. 정말 사회성 빼고. 진짜 보이는 대로.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종합해 보면 선생님 나이가 27에서 30쯤 되는 사람이란 얘기잖아. 아니 이제 사회성 빼고 정말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 32. 그럼 좀 더 넓게 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27에서 32살쯤 된다는 거잖아.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오늘 피자 먹어야겠다. 뭐래? 닥쳐. 그냥 나이 말 안 해줄래. 그냥 이렇게 살래 쟤네들한테는. 어? 나 이러고 살래.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오늘 결석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너무 행복해진대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지. 그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현지 나와. 고개를 돌렸는데 선생님이 180도 돌려줄게. 나와. 아 실제로 밖에 나가면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지? 그러니까 니들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자식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나가면 형 소리 들어요. 큰형. 누군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큰형 소리 들어요, 진짜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봅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학원에 가서 배고프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알았지? 선생님 뭐 사주고 그렇게. 사람 보는 눈들이 있네. 부공부 잘하겠다. 훌륭하네요, 그죠? 27. 야, 27이면 내가 강의한 지 1, 2년도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치? 그렇지 않니? 그럼 당연히, 자, 선생님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아까 자식이 있다 그랬죠. 아니지, 결혼 안 했는데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 왜? 요즘 왜 사회적 인식이 별로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어? 너희는 안 된다고? 네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웃어? 비웃어? 어쨌든 27이란다. 이거 솔직히 사회성 있어 없어? 전혀 없이 27? 나 어떡해 나 씨. 나 요즘 회춘하나 봐. 나 미치겠네. 효빈아 그만 야 그만 비웃어! 효빈아 왜 비웃어? 너도 나 처음에 볼 때 저랬잖아. 문화상품권에 침 뱉어서 준다. 알았지? 갑자기 막 지금 어떻게 되지 이거? 니네 제일 원하는 거 뭐야? 딱 하나 들어줄게. 휴강 빼고 이 새끼야. 공강 빼고 이 새끼야. 어떻게든 수업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당황스럽네요. 이거 촬영했잖아요, 그죠? 이거 증거로 남겼어.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선생님을 밖에서는 저렇게 보는 게 보편적이라니까? 니들이 그냥 나를 노인네, 할아버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는 저렇게 보는 게 맞다니까? 거기다 내가 얼굴까지 잘생겨봐.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여자들이 막 선생님한테 막 구애를 할 거 아니야. 그지? 닥칠게. 제 사수 보자. 그만하고. 기분 좋아. 자, 다음 사수로 가봅시다. 야, 중요한 거! 야, 내가 설명하다가 나머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자, 계속 해볼게. 자, 바위 끝 물가에 슬커지 논이노라 라고 했을 때 물화일체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유유자적.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여유를 즐기는 거지. 자,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헷갈리지만 일단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거 무슨 법이냐면 서리법이야, 얘들아.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연함은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남은 연함은 일. 자, 이거는 어디에서의 일을 말하는 걸까, 얘들아? 내가 이거 안 부럽다고.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어디에서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 바로 속세에서의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속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이제 제 사수로 갈게요. 새로운 두 친구도 되게 예쁜 거 알지? 아니. 그냥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 미안해. 예원이가 나 몇 살이라 그랬지? 지랄하지 마. 아니었어. 37인가. 여기다 맞지? 기억 안 나니? 약간 그렇게 봤지, 그지? 완전 아저씨로. 선생님 실제 나이 알려줄게. 몇 살이냐면 34살이야. 나이가. 그러니까 많이 어리게 봐줘서 고마워. 알았지?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중학교 1학년도 애를 낳을 수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봅시다. 사수. 요거 좀 중요합니다. 누구셔? 삼공보다 상공도곤이라는 얘기는 상공보다 낫다 하더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얘기를 했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 어떤 것이 삼공이 뭐냐? 정의정,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러니까 왕을 뺀 최고의 권력이잖아, 그지? 무엇인가가 삼공보다 낫다 했더니 내가 막상 그걸 해보니 뭐라고 하냐?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이 이것보다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보면 삼공 그 다음에 만승. 아까 말했지? 삼공은 영의정부터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권력을 말하는 거고 만승은 뭐냐? 바로 중국의 황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공과 만승의 삶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자연에서의 삶이 된다는 거야.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얘네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상공과 만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세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서 뭐를 드러내고 있다?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누구셔? 이제야 헤어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생각이 나느냐? 바로 소부와 허유에 대한 생각이 난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인 삶이 좋아서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사람이었거든.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부랑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야같다 이 말이야. 야같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같다고 얘기하냐면 좋은 거 자기만 알고 자기만 하는 사람인 거지. 결국에 이 사람들도 중국에서 뭐를 하고 있다? 자연 친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영리한 삶이다 이 말인 거지. 만족감이 드러나면서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부호유라고 하는 중국의 무엇을 활용한다? 고사.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자연 친화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아마도 임천한흥은 비길꽃이 없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최종적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천한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게 바로 핵심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화자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주제를 집약하는 말이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임천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한흥은 한가로운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흥겨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임천한흥이 담고 있는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보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1수, 2수, 4수에서 모두 나왔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자연 친화. 왜 임천한흥이라는 게 흥겨움이냐라고 하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유유자적도 있어요. 한가로운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일수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뭐가 있다? 안분지족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자연 속에 살면 속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다. 그 얘기는 속세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자면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라달락으로 갑시다. 라시로 갑시다. 중장의 길이가 어때요? 길죠? 다른 거에 비하면,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시죠? 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거 무슨 시죠? 사설시조. 그렇지. 이건 사설시조이고, 사설시조는 일단 향유층이 다르죠? 앞에서 봤던 평시조는 주로 누가 많이 읊는데? 사대부들이 많이 읊고 양반들이 많이 읊죠. 사설시조는 누가 많이 읊어요? 서민들이 많이 읊죠. 그리고 사설시조가 발생했던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 선생님이? 조선 후기라 그랬어. 그리고 서민들의 문학이다 보니까 수양산을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배웠던 만흥과 다르게 한자어보다는 뭐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 순 우리말 사용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한 가지 더. 중장의 길이의 제약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자, 부정적인 현실 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해학적으로 표현하죠. 해학이 뭐예요?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내용 봅시다. 자, 먼저 초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이 경우는 작자 민상이 많습니다. 알겠지? 서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처음에 창내고저 창내고저 이내 가슴에 창내고저.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A, B, A 구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내신 대비 때 AA, BA 구조를 사용하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좀 많이 사용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바로 봉산탈춤이었어요. 봉산탈춤 같은 판소리들이 보통 AA, BA 구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냐면 운율을 형성하기 위한 게 핵심인데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율 형성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초장의 내용 속에는 AA, BA 구조를 사용해서 뭐를 표현하고 싶으냐? 바로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은 그러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내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따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창을 낸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어때요? 해학적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해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비현실적일까 과장일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비현실적일까 과장일까? 그렇죠, 과장이에요. 비현실은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과장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소박하게라도 작게라도 있어야 돼요. 가슴에 창문 만드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거 파가지고 만들면 돼. 그잖아.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과장을 사용하느냐? 보통 우리가 과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요. 하자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과장을 사용하는 건 소망을 뭐 하기 위한 걸까?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다는 건 내가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하냐면 과장을 통해서 바로 간절함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절함이 높아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이번엔 중장으로 가보자. 중장의 내용, 고무장지, 쇠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숫돌저기, 배목걸쇠. 자, 여기까지는 뭐가 되느냐? 창문을 만드는 다양한 창문의 모습을 쭉 나열해 줬어요. 알겠지? 창문의 종류를 쭉 나열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그러니까 중장의 내용은 뭐냐? 바로 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제시했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된 표현사의 특징이 나올 만해요. 첫째, 쭉 나열했으니까 뭘 사용했죠? 열거, 그렇지. 뚝딱, 음성상징어. 잘했어요. 의성어의 의터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니까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이 틀리는 거 하나 알려줄게. 대구법 있어, 없어? 대구가 뭔지 알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하는 걸 대구라고 하거든? 대구법 있어, 없어? 어디에? 창내고자, 창내고자? 그렇지! 초장에는 분명히 있어, 대구가. 하지만 중장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들아, 우리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묶였을 때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대구를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 아니니 얘들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시조 네 편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대구를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 뭐밖에 없냐면 창내고자 하나밖에 없어. 수양산도 아니고 이화호 흩뿌리째도 아니야. 이해가 됐니? 그리고 만흥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래서 대구를 사용하고 있는 건 오로지 창내고자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해도. 대구는 없어. 근데 중장에는 대구가 없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이따감, 하, 답답할 때, 뭐 해보겠다? 여, 다더, 볼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창문을 낸 다음에 그 창을 내가 답답하면 뭐 해보겠다고? 열어보겠다, 이거야. 결국에 화자가 창문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야? 답답함. 서민들의 삶으로 접근하면 삶의 애환이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가 있겠지. 되니? 이 답답함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해소하고 싶은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창을 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시조는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했을 때 틀리면 안 돼요. 알겠니? 그리고 분명히 단독형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적어도 이 작품 4개를 다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공통점. 선생님이 예상하기는 어디까지 묶어서 시험에 낼 확률이 높냐면 송민구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시험에 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중국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다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중국의 고사를 활용하는 작품이 뭐예요? 가나 다라 중에. 가와 다, 이 두 개가 중국의 고사를 활용하죠. 가는 백이숙제 얘기. 그죠? 라에선 소부허유의 얘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겠니? 그런 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조대표까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송민고 갈게요. 알았죠?